하지만 책이 아닌 특이한 곳에 가게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홍성연산 서씨 석보는 덕은동 마을 입구 암석굴에 보관되다 1996년 발견되어 2016년부터 홍주성 역사관에 기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에 가게 기록을 남겼을까요? 족보를 돌로 만든 이유가 워낙 그 옛날부터 그 시조 때부터 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자꾸 이제 나라에 이제 큰 변이 생길 때마다 이 족보들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니까 그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선대 기록을 기록하면서부터 해서 그 돌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돌에 새긴 이 족보는 다른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없을 만큼 특수한 유물입니다. 넉장의 오석 앞면, 뒷면, 측면에 연산 서씨의 3개를 기록하였으며 1997년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54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족보를 찾아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가봅시다. 이곳은 족보뿐 아니라 집의 형태 또한 특이한 곳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의 사가와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집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사랑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인이 머물러 있는 안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채 앞을 지나 중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 안채로 들어가는지 감시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왜 감시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곳이 내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시의 집안에도 족보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족보에 나오는 성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대를 이을 수가 없었던 내시는 부득이하게 양자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이 집의 두 번째 특징은 안채의 방향이 남향이 아니라 임금이 계신 서북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 밖에서도 임금을 향했던 그들의 충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족보에 대한 관심은 유독 혈통에 연연하는 우리나라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Genealogy in Finland, started to bloom about 100 years ago. It started, people wanted to research their roots more. And actually, last week, the Genealogical Society of Finland had its 100-year birthday. Many people know at least something about their ancestry, so it's so common nowadays. 핀란드의 가계 기록은 패밀리 트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his won the prize of the best family book of the year in Finland 2015. So this has been one of the good examples of family books. 이 책은 첫 장부터 우리와 많이 다른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가문이 이동했던 경로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고 우리의 족보 기재 방식과 다르게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테이블 번호를 새로 부여받아 그 가정의 구성원과 가족사를 기록하는 거지요. 테이블에는 가장의 사진이나 집의 사진을 수록하기도 합니다. Genealogy is like a microscope to history. If one of your ancestors would have been as a soldier in the Great Northern War in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it becomes more interesting, the occasion of all the incidents of war. Incidents many decades ago when you can relate them to your ancestry. (2000년) 전 가락국의 수로왕은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오는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파사 석탑을 배에 싣고 도착한 그 여인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 그녀는 김수로 왕과 결혼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결혼 이주 여성이자 김해허 씨의 시조가 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1985년 275종수였던 한국의 성씨는 2015년 5,582개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결혼 이주민에 대한 창성 창본이 허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창성 창본은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 왔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주최하는 신년 하례식 현장.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초청하여 치러지는 이 행사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국 사람이 초청받은 것인데요. 저는 정선희 씨 종친회에서 나온 이헌섭입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베트남과 한국에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5주년부터 행사에는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하다가 지금 이제 대사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왔어요. 그들은 대체 무슨 일로 왔을까요? Dòng họ Lý Hoa Sơn và dòng họ Lý Tinh Thiện là một bộ phận của người Việt Nam. Hoàng tử Lý Đông Tường và hoàng tỷ Lý Dương Côn đã sang Hàn Quốc từ đầu thế kỷ thứ 12 và đóng góp và hết sức quan trọng vào cái công cuộc xây dựng đất nước và chống ngoại xâm của nhân dân Korea lúc đó. Dòng họ Lý Hoa Sơn và dòng họ Lý Tinh Thiện là rất có ý nghĩa đối với chúng tôi coi đó là những cái nó biểu tượng của cái quan hệ hữu nghị và hợp tác hỗ trợ lẫn nhau giữa nhân dân Việt Nam và nhân dân Hàn Quốc. 1010년 하노이로 수도를 옮긴 리 왕조는 그 후 216년에 걸쳐 베트남을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강성하게 만들어 지금까지도 베트남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15일이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리 왕조 사당에서는 리 왕조를 기념하는 시제가 열립니다. 이 시제는 국가와 지역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리 왕조의 태조인 리 공온과 리 왕조의 은공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리 왕조 후손은 멸족한 상태지만 올해도 한국의 정선희 씨와 화산희 씨는 왕족의 유일한 혈통으로 인정받아 시제에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도 이번에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화산희 씨의 젊은 종손에게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이제 젊으니까 한국에 가서도 화산희 씨에 대해서 많이 알릴 생각이고요. 화산희 씨를 대하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려서 베트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Việt Nam bây giờ đã có kỷ niệm 1.000 năm Thăng Long Hà Nội rồi. Con cháu về thế là tốt. Chúng tôi cảm ơn đất và người Hàn Quốc xưa là Cao Ly đã giúp đỡ cho Hoàng thúc Lý Long Tường.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고 화산희 씨 종친 회장인 이승영 씨는 리 왕조의 후손으로 조상에게 예를 올립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늘 반겨주는 분들이 계시고 자긍심도 생기고,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베트남부터 여행을 해달라,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분들한테 저는 민간 외교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도 우리 그 친구들도 오고 이랬지만 사명감이 있죠.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베트남과 한국,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관계의 가교 역할이 되고 싶은 게 제 커다란 꿈입니다. 일본인을 시조로 둔 가문도 있습니다. 모하당 김충선, 사성 김혜김 씨의 시조입니다. 충성스럽고 선하다고 하여 임금으로부터 충선이란 이름도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토 기요마사의 오른팔이었던 일본 장수 사야가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사야가는 3천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조선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상륙을 하셔가지고 진격을 하려고 와보니까 그 일본군이 막 총을 쏘고 쫓아오는데도 그 승정원 그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모를 등에 들쳐업고 빨리 못 가지 않습니까? 치맛자락 그거 벗겨질까 하면서 업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내가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실제적인 효의 나라구나. 그 이런 나라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사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심을 하고 박진 장군에게 토항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이 굉장히 문학적이나 A지국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조님은 그 A지국 같은 데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늘 갖고 계셨죠.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전세는 조선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총탄에 조선의 병사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드디어 사야가에게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일본에서 조총 부대를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사야가는 조선을 위해 조총을 만들었습니다. 조선군의 조총 기술을 알려줌으로써 항외 장수 사야가는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조선의 임금 선조는 사야가에게 김혜김씨라는 성을 하사합니다. 일본인 사야가에서 조선인 김충선이 된 것입니다. 일본을 떠나 예를 찾아 조선으로 귀화한 사야가, 그리고 김충선. 그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한국에서 국적을 떠나 예를 숭상한 장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말을 쓰기가 매우 꺼려집니다. 1759년 영조 26년 경상도 대구부의 유학자 이양채가 간곡한 상소문을 올립니다. 해마다 대구의 향교에서 공자의 제사를 올릴 때 충문식에 대구판관이라는 직함을 쓰는데 이것이 망령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구자는 바로 공자의 이름인 구인이 제사 때마다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침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심이 불안하게 여깁니다. 이름을 바꾸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공자의 이름을 할 수 없이 부르게 되어 인심이 불안해진다? 영조 임금은 혀를 끌끌 차며 상소문을 기각합니다. 지명 가운데 구자가 들어간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난 300년 동안 조정의 그 많은 유생들은 이양채보다 못해서 그냥 뒀겠느냐. 그러나 대구의 구자는 결국 정조, 순조 시대를 지나며 슬그머니 언덕구에서 땅 이름 구로 둔갑합니다. 삼국시대부터 넓은 공간의 마을, 즉 달구벌의 한자 이름이었던 대구는 결국 공자의 이름을 범했다는 이유로 고유의 이름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역사상 쓰여져선 안 될 글자가 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원보략, 이것은 조선시대의 왕실 족보로 숙종 이후 약 50년간의 왕실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왕의 이름을 붉은 천으로 가려놓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경명사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라든가 자 같은 또 다른 별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즐겨했고요. 또 특별히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특히 그 국왕의 이름, 조선의 임금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했기 때문에 족보에서도 임금님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빨갛게 종이를 붙여서 피위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이름은 대부분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 이향, 이유, 이황. 게다가 옥편에서도 찾기 힘든 희귀한 글자입니다. 왕의 이름자는 보아서도 불러서도 안 되는 금지된 글자였습니다. 왕의 이름자가 외자인 이유, 그것은 백성을 위한 자그마한 배려였습니다. 이곳은 경복궁의 중문인 흥내문입니다. 이곳에도 피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창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중문인 이 홍내문은 원래 이름이 홍내문이었습니다. 넓을 홍자를 써서 예를 널리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경복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불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폐허로 남아있다가 1867년 고종연간에 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다시 중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홍내문이라고 하지 않고 흥내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청나라 근륭제의 이름이 홍역이었기 때문에 그 홍자를 피해서 일흥자를 써서 흥내문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근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는 주권국가로서 원래에 있던 이름인 홍내문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당당한 일이 아닐까요? 족보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가의 족보에도 외가의 족보에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흔적이라고는 출신지와 성. 이은정 작가는 족보 속에 사라진 어머니의 이름을 찾고자 합니다. 외부로 나가면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이 없고 그냥 이제 이씨 이렇게만 외국에서도 마담 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성이라는 부분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왜 결혼을 하면서부터 왜 남자와 다르게 여성들은 이렇게 묻혀서 살아가고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위치가 자리 잡히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족보나 이런 것도 또 관심이 갖게 되고 김장순 할머님 여성가게도 그리면서 제가 이제 본연에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지 않는 이름, 성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장순, 김인옥, 이은주, 김희숙, 서영아, 장서정,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딸, 저마다 성이 다른 새로운 가게도입니다. 족보 없어도 억울한 줄 몰랐던 그 이름들을 그림으로나마 남겨봅니다. 12개 기둥 모양의 건물, 12명이 모여 손가락을 잘라 독립의 의지를 다졌던 단지 동맹. 그 피로 쓴 대한독립, 그곳엔 안중근이 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가게는 지금 총 15분이 건국훈장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의 친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인 안태순 지사를 비롯해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근자 돌림 사촌 형제들, 그다음에 생자 돌림 조카분들까지 해서 총 8촌 이내에 15분이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유일한 가문이 되겠습니다. 1905년 일본과의 강제적인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청년 안중근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울려 퍼진 4발의 총성. 쓰러진 사람은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조선 침탈의 원흉 이토를 죽인 안중근은 법정에서 의거의 정당성을 낱낱이 밝힙니다. 하지만 재판은 단 일주일 만에 끝났고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안중근의 의거와 죽음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독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대에 걸쳐서 국외에서 풍찬노숙하시면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조국 광복이 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훈장을 드려서 포상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한 분 한 분 기억해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할 때 그때서야 이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로움을 볼 때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 앞에서는 목숨을 바친다.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31살의 청년. 비록 그의 생은 길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귀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선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이나 을지문덕 같은 충신도 기록했지만 견훤이나 궁예 같은 악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연산군 같은 폭군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과 역사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연산군이 사람을 죽이면 한 번 죽일 수 있지만 역사는 그 사람을 영원히 죽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역사에 기록되어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